자, 집 문제? 예. 너네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 줄 알아? 너 우리 아들 대릴사이 만들 작정이었구나? 그러려고 네가 집 해오겠다 그런 거 아니냐? 갑자기 대릴사위를 운운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단 어머니를 진정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 입장을 차근히 설명드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대리쌈이라뇨.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아파트가 당장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저희 둘 돈 바짝 모으려는 계획도 있고요.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좁은 집에 도련님도 있는데 저희까지 들어와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 아파트 50평대라 저희 들어가서 산다 해도 큰 불편 없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건 안 될 말이지? 돈은 둘이서 바짝 모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우리 아들 월급 쭉 관리해줬는데 그거 통째로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냐? 우리 아들 버는 거 전부 꿀꺽하려고 집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 우리 아들은 처가에 살면서 너한테 월급 다 갖다 바치는 꼴인데 그게 대릴사위가 아니면 뭐야? 나는 내 아들 그렇게 사는 꼴 절대 못 본다. 이러면서 제 말을 도무지 안 들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들 월급을 제가 관리한다는 거에 특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오빠가 결혼하면 경제권은 저한테 주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화내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2천만 원으로 결혼하겠다는 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집 문제 제가 해결했잖아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들 어머니 아들이 장가 잘 가는 거라고 할걸요? 어머니는 제가 아들 월급 모으겠다는데 왜 화가 나세요? 혹시 그동안 아들한테 돈 받는 거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전곡을 찔리신 듯 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저를 한 대 칠 것 같은 기세였어요. 뭐야? 너는 어른 말이 웃음냐? 내가 내 아들 월급 욕심내는 사람으로 보여? 그동안 내가 아들 월급 관리해줘서 그나마 2천만 원이라도 모은 거야. 뭘 모르면 말을 하지 말어라. 우리 아들이 말하는 거 듣는데 기가 차더라. 해줄 사이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부터는 돈 관리 너한테 맡기겠다는데 내 억장이 무너지더라. 원래는 결혼해서도 내가 니들 버는 돈 관리 해줄 생각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너랑 나랑 결판을 내자. 무슨 결판을 내자는 건지. 어머니 말 듣고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아들 월급을 주는 게 정말로 싫었던 겁니다. 결판을 내다니요? 화만 내지 마시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한다는 말이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너희 친정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참아보마. 근데 내 아들이 너한테 월급 맡기는 건 안 된다. 결혼 전처럼 내가 쭉 관리해 줄 거야. 아들놈이 너한테 홀딱 빠져서는 생활비 받아 쓰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건 안 될 말이지. 내가 관리해 줄 테니 네 친정에 살면서 네가 버는 돈이나 착실하게 모아. 알겠니?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아들 월급에 손대지만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결혼하면 경제권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빠가 어머니한테 월급 갖다 준 거 솔직히 알고 나서 충격이긴 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 집 형편 아니까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도 아들 월급 관리하겠다뇨?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들 월급이 아까우세요? 그럼 결혼시키지 말고 어머니가 그냥 평생 데리고 사세요.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 다 가지시고요. 근데 왜 돈을 2천만 원밖에 못 모으셨대요? 정말 미스터리네요. 저는 이미 이 결혼 못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부을 요량이었습니다. 예비시모는 제 말을 듣고는 분한지 이러더라고요. 너 말 다 했니? 그래, 네 말대로 너한테 우리 아들 월급 주는 거 아까워 죽겠어. 네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네가 전부 빼돌리는 건 절대 안 되지. 네가 푼돈을 보니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 한 달에 월급 300이 넘어.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면서 용돈 얻었어야겠냐?
그건 안 될 말이야. 우리 아들 월급은 지금처럼 나한테 다오. 그럼 나도 니들 결혼 허락하마. 이러시는데 그때부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른 말이 우습냐고 또 화를 내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데요. 저 이 결혼에 목매는 거 없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결혼이 뭐가 급하겠어요? 제가 결혼이 급한 게 아니라 오빠가 서두른 거 모르세요? 뭐야? 그럼 우리 아들이 너한테 결혼하자고 목을 맨다는 거냐? 거짓말하지 마! 결혼에 목매는 게 저라고 착각했던 예배 시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이제 어머니도 아니겠네요. 죄송한데 저 아줌마 아들 월급 60 안 나요. 왜인 줄 아세요? 300 넘는다는 월급 저한테는 푼돈이거든요. 아직 모르셨나 봐요? 제가 아줌마 아들보다 한 달에 10배는 더 버는데 그깟 아들 월급 빼돌려서 못 쓰겠어요? 아줌마 아들 월급 어쩔 때 저는 하루만 해도 벌어요. 뭐 아줌마 입장에서는 대단한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푼돈이라는 거 아시라고요. 저는 이만 일어날게요. 이제 더 할 말 없으시죠? 저희 부모님한테 결혼 안 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아줌마도 아들한테 얘기 잘해보시고요. 오빠 하나 좋다고 결혼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쉽네요. 이렇게 말하며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하신 듯 했어요. 아마 자기 시나리오대로 안 풀리니 그랬겠죠. 못 이기는 척 친정에 들어가 살게 하고 아들 월급 계속 꿀꺽할 심산이었는데 제가 아예 결혼 자체를 틀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줄 몰랐으니 이를 어쩌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바로 꼬리는 안 내리고 끝까지 아들 부심을 부리더라고요. 파혼으로 협박하자는 거냐? 네가 돈을 얼마를 벌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럼 뭐 더 잘된 노릇 아니냐?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이면 우리 아들이 버는 푼돈은 그냥 내가 관리하게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아줌마 그만하세요. 저는 남편이 필요한 거지 거지 하나 데려다 키울 생각은 없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아줌마 너무 교양도 없고 개념 자체도 없는 분인 거 아세요? 잘난 것도 없는 아들 부심 부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들 아깝고 월급이 아까우면 평생 끌어안고 사세요. 저는 사양할게요. 아줌마 덕분에 아들 인생 망쳤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뻥 차버리셨다는 것만 알아두시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분명 저 하는 말 듣고 화는 나는데 제 말이 다 맞으니까 화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우픈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체 없이 부모님 두 분에게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남자친구와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준비한다는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돈 들인 건 거의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워낙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지라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유를 물으셨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를 쿡쿡 찌르시면서 이러셨습니다. 그래, 네가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거니 우리는 너를 믿으마. 그래도 빨리 결정한 게 다행이구나. 결혼은 신중해야 해.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아깝지만 너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해. 시간 지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니 울고 불고 매달리고 오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쩜 저 결혼 말리던 친구가 해주던 아는 언니 얘기와 똑같은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얼굴을 안 보여줄 것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친정아빠 대동하고 확실히 의사 전달했어요. 이 결혼 깨진 건 오빠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빠 엄마 잘못이야. 눈 딱 감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내 앞날이 뻔히 보이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오빠 엄마는 오빠를 품에서 내보낼 생각이 없는 분이셔. 엄밀히 말하면 오빠가 벌어오는 돈까지 포기를 못하는 분이야. 나는 이런 결혼은 못하겠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래도 그 사람 심성은 착한 사람이라 제 말을 알아듣고는 그 뒤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잊히겠지 생각하며
저도 나름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그 사람 엄마가 난데없이 연락해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아들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예,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다 죽어가.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결혼 무르지 말고 우리 아들 다시 받아줄 생각 없니? 너희 오래 만났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셈이야? 뒤늦게 제가 아쉬웠는지 결국은 저한테 끝까지 하지 않았던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떠나간 버스 붙잡는다고 세워지나요? 사과는 받겠지만 아주머니 아들은 못 받아들여요. 이미 나랑 인연 끝난 사람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이제 그 댁에서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손익계산서 따져보니까 이제야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겠죠. 아들도 아직 저 때문에 힘들어하니 참다 못해 전화를 하신 거죠. 하지만 이미 저는 거의 마음의 정리가 된 시기여서 쿨하게 말하고 그 집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냈네요. 저는 그렇게 파혼하고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결혼할 생각은 아직 없고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 소식은 신기하게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 흔한 SNS도 안 하는 사람이라 어찌 사는지 알 길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 결혼을 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삶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혼한 거 후회는커녕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사이다 파혼했다고 생각해요. 할 말 다 하고 억울한 거 없이 끝냈으니까요. 모쪼록 결혼 앞둔 분들은 저를 거울 삼아 그런 시댁은 무조건 걸으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털어놓은 걸로 과거 청산 완전히 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저의 아픈 개인사를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글을 즐겨 쓰지 않았던지라 잘 쓸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항상 유튜브를 통해 사연들을 잘 듣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인생은 권선징악이라고 했는데 어렸을 적부터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이 딱히 와닿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오늘 제 이야기는 정말 큰 코 다친 제 전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이혼을 하고 혼자 떵떵거리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프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산 적이 여지껏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고아로 태어나서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원장님께서 해주시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어머니는 미혼모셨고 꼭 돈을 벌고 다시 찾으러 오시겠다는 말씀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한 줄기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보육원 앞에 젊은 여자분이 서 계실 때마다 어린 마음에 쫓아가서는 혹시 저를 찾아온 건 아닌지 물어보곤 했죠. 여태까지 엄마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지만요.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는 절 찾아오지 않으셨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엄마와 친했다던 이웃 이모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저를 딸처럼 예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점점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도 안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닌 누군가를 자식처럼 키워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식이 없던 이모는 저를 서류상으로도 딸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 이후 제가 20대 중반 정도일 때 병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못했고 말이죠. 사실 그때 저는 상실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이모 덕분에 치유가 되었다가 다시 누가 피가 나도록 열심히 긁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제 편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모의 소원대로 대학은 꼭 졸업하고 싶었기에 친구들과 놀지 않은 채로 알바도 하고 투잡도 뛰면서
대학을 겨우 마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기업에 합격을 했고 현재 과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요. 승진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모 납골당에 가서는 엉엉 울면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상처가 많은 삶이지만 이모 덕에 잘 큰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회사에서는, 아니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제가 고아로 자라온 것을 모른답니다. 제가 행동을 잘 못하면 고아로 열심히 살아온 모든 분들에게 폐를 끼칠까 싶어서 고정관념을 만들어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아등바등 살아온 저와 달리 남편은 넉넉하고 여유있게 살아온 편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부유한 편에 속했죠. 남편과는 제가 회사 옆 건물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얼굴 트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카페 사장이었고 손님에게도 밝고 싹싹하게 하는 모습에 나와 다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예쁜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얼굴에 살아온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니 아마 저는 알게 모르게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며 저에게 자그마한 쿠키를 선물로 주었고 그렇게 저와 친해져서 번호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재산 덕에 다양한 경험을 했고 부유하게 자라와서 걱정 따윈 없는 인생을 살았다며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건물 자체가 아버지 건물이라고도 하더군요. 보기 싫게 자랑을 하던 것도 아니었던지라 사람이 참 괜찮게 보였죠.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요. 저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은 제 어렸을 적 배경을 들려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놀랐지 오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이게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 내가 구하라는 사실 말이야.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었겠다. 우리 시간 내서 이모 납골당에도 가서 인사드리자. 내가 꼭 우리 혜림이 책임지고 행복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이모님 앞에서 꼭 맹세할게.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갈 수 있을 사람같이 보였어요. 제가 바닥을 칠 때도 저를 구해줄 것만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받아줄 수 있는 남편에게도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홍기가 꽉 찬 나이인지라 결혼을 자연스럽게 계획하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도 없었고 연애도 한 적이 없었던지라 모은 돈이 통장에 있었죠. 주변 또래 친구들보다 몇 배는 많이 모아뒀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알고는 많이 자랑스러워했고 기특하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유도 있었기에 남편이 저를 받아들인 건 아닐지 생각하게 되네요.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을 만나뵈러 가는데 저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오빠,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날 반대하시진 않을까? 내 배경을 들으시고는 많이 실망하시고 염려하실까봐 걱정돼. 사실 오빠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함 투성인 사람이고 반대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내가 잘 못하면 또 당연히 고아라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너 돈도 많이 모아뒀잖아. 야무지고 참하고 이런 며느리감이 어디 있어? 배경은 절대 문제가 안 돼. 너 벌써 과장이잖아. 앞으로 미래도 창창하다 이 말이지? 혹시나, 아니 아주 혹시나 반대하셔도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돼. 항상 걱정하는 저를 남편은 좋은 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로를 전했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 예비시댁을 찾아간 저는 조금 놀라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병에 걸려 계셨거든요. 들어가니 아버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셨고 여쭈어 보니 췌장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마르셔서 뼈밖에 없어 보이셨고 황달기도 심하시더라고요. 휘황찬란한 집과 대비되는 모습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어서 집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놀란 저를 어머님이 눈치채셨는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혜림아,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시아버지는 내가 다 모셔.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니.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네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마. 원래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있었는데 집에 오시고는 내가 모시기로 했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모시는 문제가 걱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병 얼른 나으시는 게 먼저죠. 두 분 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병원에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제 어머님이 하시려면 더욱 힘드실 텐데요. 너희 건물도 각자 있어.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며느리 건물도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냥 시집와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건물 받고 잘 안부나 전해주면 된단다. 종종 얼굴이나 보여주고. 어머님은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싶으신지 간병은 어머님이 할 테니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말 내가 모시게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은 아예 하지 않았던 터라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간병을 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평화롭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제 마음도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지니 굉장히 사람이 안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머님이 아버지를 온전히 간병인 없이 처음 모시게 되고 힘드셨는지 저에게 전화가 자주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혜림아. 정말 몸이 나만하질 않는구나. 아버지가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희 시아빠 밥도 지금 안 드신다. 안 넘어간대. 어떡하면 좋냐 이걸? 그럼 어떡한데요,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도 소용없다는데 뭘 어떻게 보내니? 그냥 참고 해야지.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며느리 붙잡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걱정 절대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는. 쉬어라. 어머님은 전화를 주셔서는 아버님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읊어주셨고, 들어보니 아버님은 손쓸 틈도 없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목소리도 점점 내기 힘들어 보이셨고 몸도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보였죠. 남편에게 말을 해도 엄마가 알아서 잘할 거야, 신경 쓰지 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는 했어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돌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혹시나 아버님이 악화되어 저를 키워주셨던 이모처럼 준비 없이 잃게 될까 싶어서 자주 시댁에 들러 아버님을 살폈고, 남편이 귀찮다고 집에 들어 누워 있을 때도 저는 꼭 가서 어머님 아버님 안부를 묻곤 했죠.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시아버지가 제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를 유독 많이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요. 부유하시고 직원도 많이 달아보신 분인데도 굉장히 순수하게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제 배경보다 저 자체만을 보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모가 저를 키워주실 때 설명 들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아빠가 저렇게 아프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도 많이 했고, 결혼해서 또 다른 부모가 생긴 거니 나름 기쁘기도 했었고요. 편찮으시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겠다 제 스스로 다짐을 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있는지라 편찮으신 아버님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던 거겠죠. 그렇게 일도 최선을 다하고 시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면서 3개월이 지났을까요? 일하고 있는 도중 남편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혜림아, 큰일 났어. 얼른 집으로 와봐. 아, 진짜 미치겠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엄마가 사라지셨어. 쪽지만 남기시고는 이제 본인 인생도 사시고 싶으시다면서 갑자기 사라지셨어. 사실 우리 아버지 진짜로 평생 구박만 받으시고 어머니께 잡혀 사셨거든? 이혼은 안 한다 말을 계속 많으셨는데 집에 있는 현금까지 다 들고 가신 것 같더라고. 아이씨. 뭐라고? 아니, 현금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님은 혼자 계신 거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님께 빨리 가봐야지. 혼자 거동도 힘드신데.
나 지금 카페를 비울 수가 없잖아. 나는 상황만 확인하고 바로 나왔지. 너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너 지금 회사에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나는 회사인데. 오빠가 카페를 알바생한테 맡기고 가는 게 빠르지. 나는 하여간 안 돼. 너가 퇴근하고 들르던지 해. 나는 밤 9시에 마감하고 갈 테니. 평생 아버님을 구박하시고는 본인 인생 사시고 싶으시다면서 돈 가지고 사라지신 어머님과 지금 아버님이 혼자 계신다는데도 카페 알바생한테 맡기고도 오지 못한다는 남편까지.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어머님 물론 힘드셨던 거 이해했고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해왔거든요. 평생 구박을 해온 건 주관적일 수도 있고 제가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니 확실히 뭐라 말은 할 수 없지만 편찮으신 아버지를 두고 현금만 몰래 모조리 싹 챙겨서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들어보니 무슨 서류와 돈 드는 건 다 챙겨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퇴근이 거의 1시간 남짓 남았기에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순하디 순한 아버님은 힘이 없는 상태로 슬픈 눈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셨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별일 없으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어머님은 연락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네. 참,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아버님. 전 아버님이 너무 걱정되어서 달려왔는걸요. 돈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정말요? 그렇단다. 관리는 그 옆에 내가 하고 있었으니 난 다 늙어서 사고는 안 칠 줄 알았더만 참, 할 말이 없구나. 아버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편찮으신데 머리까지 아프면 큰일 나요. 아버님 몸이 우선이에요. 얼른 누우세요. 이럴수록 밥이라도 더 드셔야 해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처음이구나. 아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고 하나뿐인 마누라는 돈을 갖고 날라버렸고 바람 피고 했던 것도 다 봐줬구만 말이야. 난 정말 일평생 열심히 일해온 것밖에 없다. 가족들 생각만 했었어. 참, 오늘따라 인생이 터졌구나. 돈이 있어도 날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들로 앞으로 얼마나 더 나를 무시할지. 어머님은 알고 보니 바람까지 피시고는 이번에 돈까지 다 훔쳐서 달아난 것이었죠. 아버님의 눈이 오늘따라 참 슬퍼 보이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도 부모님에게 그다지 큰 애착이 보이지 않았고 그건 아버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말을 듣다 보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져서 남편을 달래서라도 자주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남편과 저는 일을 해야 했기에 당장 아버님을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해두고서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집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뭐야? 왜 시댁으로 안 왔어? 아버님 좀 한번 보지. 아이 볼 게 뭐 있어. 마음만 아프지. 아씨 엄마는 진짜 하여간 일칠 줄 알았어.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노인네만 남겨두고 어쩌라는 건지 진짜. 우선 내일부터 간병인이 와야 하니까 급하게 불렀어. 우리 둘 다 일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그 돈은 어떡하게. 아버지 개털된 거 안 보여? 미리 우리도 준비를 해뒀어야 하는데. 아우 내가 바보였다 바보였어. 설이라도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무슨 준비를 해놔? 우리 것도 챙겨놔뒀어야 한다는 소리야?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을 두고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간병인 비용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지. 평생 아버님이 오빠 키워주신 거잖아. 아, 넌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러니까 넌 너목도 못 챙겼지. 화딱지나 죽겠네 진짜. 너가 내 간병인 비용 나는 진짜 한 푼도 쓰기 싫으니까. 지금 오빠 일하고 있는 건물 아버님 건물 아니야? 월세도 지금 안 내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 다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아. 아버님이 해주신 돈 때문에 오빠가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리고 나한테 말투가 왜 그래? 결혼하고 바뀌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정도가 심하잖아. 너가 화나게 하잖아 지금.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분노 조절 못한다 왜? 아버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니? 말년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그래, 돈은 내가 낸다. 됐니? 너 뭐라도 떨어질 거 있을 것 같냐? 재산 다 관리하고 있는 건 엄마야. 엄마가 다 가져갔다고. 아버님이 말하셨던 것과 같이 남편은 재산이 떨어졌다면서 아버님을 아예 꼴도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거들떠도 안 볼 거라던 그 말씀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간병인 비용도 이제는 되지 않는다는 남편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부모님 아래에서 커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물론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절대 느끼지 못하는 일이죠. 또한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은 화가 나면 잘 주체를 못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저에게 막말을 쏟아낸 것을 보면요. 인생 내내 크게 상처받고 자라온지라 많은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혹시나 제가 남편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결혼을 잘 못한 건 아닐까 생각도 했고, 결혼을 잘 못했다면 이모가 왜 나를 하늘에서 가만히 놔뒀을까, 뭐라도 힌트를 줘서 결혼을 못하게 하지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저는 아버님께 점점 더 아빠 같은 마음을 느꼈고, 간병인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방문하여 책도 읽어드리고 대화도 하고 딸처럼 잘 해드리려 노력했어요. 억지스럽게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자꾸 아빠가 생각나서 볼 때마다 마음이 갔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보상은 절대 바란 적도 없었고요. 반대로 남편과 저는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해져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아버님을 보고 올 때마다 틱틱거렸고 괜히 시비도 걸었고요. 재산을 받지도 못할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었겠죠. 저는 진심이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맞는 말을 할 때마다 본인 마음대로 안 된다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에 저는 정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막말도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요. 이런 제 마음이 겉으로 안 드러날 리가 없었겠죠. 집안일도 잘하지 않게 되었고 남편과 한 침대에서 자고 싶지도 않아졌거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도 겉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나 내일부터 여행 가려고. 갑자기? 누구랑? 당장 내일 간다는 말인 거지? 카페 알바들이랑 다 오래된 애들인데 한 번도 제대로 뭘 못 해줬잖아. 주변에 사무실밖에 없어서 바빴을 텐데 시급 안 올려줘도 다들 군말 없이 다 해주고 말이야. 고마워서. 그렇게 알바생들을 생각했었어? 일 못하고 예의 없다면서 엄청 욕할 땐 언제고? 그땐 걔네들이 잘 못한 게 있어서 그랬지. 암튼 애들 데리고 다녀올게. 스키장으로 다녀오려고. 경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총 몇 명인데? 경비는 내가 내는 거지. 한 나까지 6명 정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뭐. 그래, 뭐 갔다 와. 남편이 카페 알바생들과 친목도모를 하겠다며 여행을 다 같이 다녀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사장으로서 위험을 지켜야 한다며 거리를 둘 때는 언제고 갑작스럽게 여행을 제안해서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2박 3일로요. 저는 의심 없이 보내줬고 그것이 제 실수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여행을 떠났고 저도 남편도 없으니 할 일도 없더라고요. 간병인분도 항상 고생하시는데 휴가를 드릴까 싶어서 시댁으로 향했죠. 간병인분께 조금 쉬고 오시라는 말을 드리니 참으로 기뻐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항상 아버님을 돌봐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리 왜 도와드리지 못했나 생각도 들더군요. 가시면서 간병인분께서는 요새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셨으니 잘 살펴봐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감기에 걸리셨나 생각하고는 평소처럼 잘 돌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일하는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갔어요. 그래도 철들었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려고 하는 거 보니 이제 아버님만 나으시면 돼요. 이번 겨울이 지나면 곧 봄이 올 텐데 얼른 나으셔서 꽃구경 가셔야죠. 이렇게 집만 좋으면 뭐예요? 그래, 이렇게 찾아와 주고 고맙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어떨까 항상 생각한단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다니 꼭 복 받을 것이야. 복이 올까요, 아버님?
평생을 복 없이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그곳에서 잠들던 첫날, 저는 꿈을 꾸게 됩니다. 평소에도 예지몽 같은 것을 잘 꾸곤 했었거든요. 꿈에서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배경은 옛날 상갓집이었고 제가 육개장을 먹으려고 하자 한사코 말리시더니 뚝배기를 손으로 들어 육개장을 허겁지겁 다투시더라고요. 찝찝해서 주무시는 아버님을 보고 왔지만 아버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괜찮으셨고 그 다음 날도 꿈에서 저 윈니가 모조리 빠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꾼이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뭔 일이 나지 않을까라는 걸요. 시댁에서 자는 마지막 날, 아버님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보이셨고 눈까지 샛노래지시더니 숨을 쉬기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지라 급하게 119를 불렀고 결국 아버님은 다시 돌아오시지 못한 채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만 해도 고맙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던 아버님이 이젠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아버님과 왜 이렇게 정이 들었던 걸까요? 아버님께서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주신 만큼 저도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듣자마자 빠르게 집에 도착했지만 슬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대충 빨리빨리 진행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빈소에서 지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 아버님은 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애지중지해서 그런지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죠. 말은 번지르르 했거든요. 이제 덧없는 결혼 생활이 이어지겠거니 생각을 했고 저희 관계는 계속해서 서먹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본 모습을 본 것만 같았고 남편은 제가 답답하다며 계속 화를 냈어요. 애정이 떨어지니 제 모습들이 답답해 보였던 거겠죠?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저는 알바생들과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서 잘 다녀왔냐며 어땠는지 묻는데 여자의 촉이랄까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쎄한 느낌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느낌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쉬는 동안 남편의 판도라의 상자인 핸드폰을 열어보게 됐지요. 열어보니 남편이 평소에 해두지도 않던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저는 여기서 더 수상함을 느꼈어요. 비밀번호를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해보았는데 얼마나 단순한지 비밀번호는 카페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간 카톡에서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 온 카톡이요. 오빠, 오늘 고마워. 둘만의 첫 여행 너무 재밌었어.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할게. 사모님 눈치채지 못하게 잘해주고.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니 바로 카페 알바생으로 새로 뽑았다던 22살 여자애였어요. 정말 이렇게 곳에 한눈을 팔 수가 있나요? 저와 서먹서먹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바람을 핀 건지 저한테는 화를 잔뜩 내던 남편이 상간녀한 카톡을 보니 아주 애기애 우리 아가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용돈도 주고 돈도 엄청 썼던 것 같고요. 보고는 심장이 뛰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글도 잘 안 읽어지더군요. 제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벌을 받나 싶기도 했고 남편이 오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22살 어린애랑 여행 가니까 좋았니? 좋았어? 너 아버지 그때 사격을 헤매고 있었어. 넌 양심도 없니? 무슨 소리야? 다 같이 간 건데 무슨 소리야? 오빠 고맙다잖아. 둘만의 첫 여행이 너무 행복했다잖아. 병든 아빠는 그렇게 제쳐두고 간병하고 있는 마누라는 안중에도 없고 어린애랑 재밌었어? 어? 너가 그러고도 아들이고 남편이야? 누가 내 핸드폰 보래?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이거 범죄야. 사생활 침해인 건 몰라?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생활 침해가 더 문제일까? 상간녀하고 몰래 여행 간 게 더 문제일까? 생각을 하고 말해. 막 뱉지 말고. 너희 엄마랑 똑같구나. 어머님도 바람 폈다더니 똑같다. 어디 안 가네 아주. 그렇게 남편은 갑자기 말을 아끼더니 태세 전환을 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나 그 애랑 여행 다녀왔어.
아직 어리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서 바람이나 한번 쏘여주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지내다 보니 나도 그 애가 자꾸 생각났고 나도 모르게 그 애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책임져주고 싶고 마음이 자꾸 가. 마음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혜림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버지도 고마워하실 거야. 아버지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유산 받은 걸로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이혼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을 남기고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꼴도 보기도 싫었나 봐요. 남편은 10살 넘게 어린 상간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당연한 거였고 저는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해야겠다 싶었죠.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제 인생을 한 번도 꼬이게 해준 남편에게 복수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컴퓨터를 켜니 남편은 카톡을 컴퓨터와 연동을 시켜놓았고 모든 대화 내용을 저는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증거자료가 착착 모이고 있었던 거죠. 대화 내용을 보니 서로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참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상간녀 소송을 알아보고 있던 와중 아버지가 고용했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혜림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사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유산 상속을 아예 뒤바꾸셨거든요. 네? 아버님이 아예 뒤바꾸셔서 다시 적으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모님께서 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내용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남편 말로는 그래서 아버님 재산이 거의 안 남아있을 거라고. 사실 회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사모님을 아예 믿지 못하셨죠. 그래서 재산은 사모님 모르게 뒤로 관리를 하고 계셨고 사모님에게는 몇십 년 동안 회장님 재산의 극히 일부만 맡겨두셨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냥 이혼 위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군요. 아, 네. 정말 몰랐네요. 근데 무슨 일로 저한테... 아드님께서 모든 상속을 혜림 씨에게 넘기셨어요. 사실 아드님이 갖고 계시던 건물도 아버님 명의인데 아들에게 관리를 맡기셨던 거라 그 건물까지 모조리 혜림 씨 것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본인에게 이렇게 진심을 다해준 사람은 혜림 씨가 유일하다며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다 상속하셨다고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인 저에게요? 네, 그래서 오늘 만나 서류를 전달할 곳이 있으면 전해드리고 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정말 전화를 끊고는 멍하니 한동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재산 가지고 도망갔던 것은 맞지만 극히 일부였고 아버님께서는 이를 예상하시고는 뒤로 재산을 관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며느리인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니요.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전 그냥 아버지를 생각하고 잘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다니 어안이 벙벙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고 저는 그곳에서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혜림아, 나다. 이 말을 들을 때쯤이면 내가 이 세상에 없겠구나. 너에게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모든 일이 내 예상대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단다. 마누라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고 아들이 이 아픈 애비를 거들떠도 안 보고 너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날만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다. 돈을 떠나 나를 아버지처럼 대해준 너를 만나 참 행복했단다. 딸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혜림아, 현명한 우리 딸. 늦지막히 내 딸이 되어주어서 고마웠다. 이 모든 재산을 현명하게 잘 관리해 줄 거라 믿는다. 저는 아버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인생 덧없음을 얼마나 느끼셨을지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딸이라고 부르실 때는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분 말을 들어보니 회사를 다른 곳에 매각했기 때문에 회사 일은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매각을 큰 이익을 보고 하신지라 어마어마한 금액이 상속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남편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은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아버지 유산 받을 걸로 적당히 챙겨주겠다고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던 중 남편이 오랜만에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혜림아, 우리 이혼 안 하니? 빨리 해치워야지. 혹시 아버지 재산을 더 받고 싶은 거야? 너 혹시 재산 받았어? 얼마나 받았어? 얼마나 상속받았는데 이렇게 잘난 척이야? 아직 변호사와 연락은 안 해봤는데 뻔하지 뭐. 엄마가 가져간 거 빼고는 다 내 거지. 얼마 있지도 않을 텐데 그냥 적당히 준다고 할 때 받으라니까.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한 지 오래고 너 서류 하나 더 받을 거 있을 것 같은데? 뭔 서류? 뭔데? 딱 지금 전화 잘했네. 퀵으로 보내는데 한번 확인해봐. 아까 카페로 서류가 오긴 했는데 잠시만. 그렇게 남편은 서류를 열어보더니 소리를 막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이게 뭐야? 이 여우같이. 너 유언장 조작하면 경찰에 신고당해. 미쳤어? 너 지금 미친 건 너지. 너 아까 아버지 재산 더 받고 싶냐고 물었지? 네가 받을 유산이 있을까? 네 인생 쫑난 거 같은데? 거기 잘 봐봐. 아버님 재산 다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유언장이고 내 명의로 변경된 너 건물도 잘 봐. 앞으로 나한테 월세 주면 돼. 뭐라고? 이게 지금 말이라 돼? 아들인 나를 두고 왜 너한테? 어떻게 아버지를 구워 삶은 거야? 협박이라도 한 거야? 난 그냥 아버지처럼 잘해드린 것밖에 없어. 내가 너니? 협박하게? 근데 이걸 어쩌나? 아직 더 남았는데?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거든. 큰일 났다. 너 빈털털이 되게 생겼네? 그러게. 인생 좀 머리 굴려서 잘 살지 그랬어? 그렇게 너가 아가라고 아끼는 10살 어린 여자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던지. 남편은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면서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면서요.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했고 증거가 모조리 저에게 있었으니 유책 배우자는 남편으로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이혼까지 깔끔하게 하고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남편이 저에게 돈도 더 줘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된 거죠. 부모님 재산 믿고 설치던 남편 놈은 결국 재산을 저한테 주고 개털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남편은 아버님 건물에서 카페를 하고 있던지라 월세를 내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혼하고 난 뒤 저는 남편 카페의 월세를 다른 가게들처럼 받기로 했고 남편은 인건비에 뭐에 사정이 힘들어졌는지 망하고는 아예 나가더라고요. 겹치는 지인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22살 어린 알바생과도 이미 끝난 지 오래고 이쪽 저쪽 돈을 빌리고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씀씀이는 줄이지 못해서 빚만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 같다면서요. 저는 아버님이 주신 재산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자라온 보육원에 기부도 하며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친어머니가 생각났던지라 미혼모 단체에도 후원을 했고요. 또 좋은 일은 봉사단체에서 좋은 남자분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서로 알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했고 하느님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저의 결혼까지도 하나님은 예쁘게 봐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바닥일 때 하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이모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준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건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어떻게든 좋은 일은 꼭 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자그마한 제 꿈은 앞으로 예쁜 마음으로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아보는 것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말씀드릴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헤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가 생겼는데 좋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라 속상한 마음이 크네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순탄치 않은 인생이라 남이 겪지 않을 것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마음 무겁게 듣진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저는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고아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가인 저를 형편이 어렵다며 친부모님은 함께 오셔서 맡기고 가셨고 곧 찾으러 온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원장님은 인적사항을 남기시라고 했지만 다음에 절 보러 올 때 남기겠다는 말을 남기시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죠. 보육원 원장님이 나중에 해주시는 말을 들어보니 저는 어떤 분한테 입양도 갔었지만 저는 이유도 모른 채로 파양당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입학식, 졸업식 때 아무도 오지 않아도 1등한 성적표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도 저에게는 언젠가 친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걸 어떻게 여리고 어린 몸으로 감당했나 싶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사실 살아오면서 부모님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부모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혼자서 힘든 길을 걸어왔으니 나중에는 저도 할 말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고 어리광도 피워야지 라고도 생각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런 단서가 없고 흔적도 없이 부모님께서는 사라졌고 단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기억 속에만 남아 계실 뿐이었죠. 되게 예쁘고 잘생긴 커플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되게 어린 부부였다고 기억을 더듬더듬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아마 사고 친 걸 수도 있겠다.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당황했을까라고 이해하며 살고 있죠. 사실 학창시절은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어요. 누구보다 제일 먼저 학교를 갔고 제일 늦게 학교에서 나왔죠. 제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대학교 때도 과에서 성적 우수자로 항상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원장님께서도 항상 자랑스러운 딸이라면 예뻐해 주셨고 기특하다고 말씀해 주시곤 하셨죠. 그렇게 저는 경영학을 우수하게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제가 흥미 있었던 영어로 제 밥벌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기회가 생겨서 영어회화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는 항상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 과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 강의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는지 운이 아주 좋게 인터넷 강의에도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1등을 하며 승승장구로 살아가게 되었죠. 수입도 많았고 저는 사교육계에서 몇 년 일을 하자 동네에서 조그마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사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곤 하니까요. 그렇게 주위 부동산 하는 친구의 추천으로 저는 작은 건물 하나 매입하게 되었고 재산 공개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 전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도 건물을 매입했다고 말을 하진 않았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던 어느 날 저는 제 남자친구를 선생님과 학생 사이로 만나게 되었어요. 되게 점잖은 사람이었고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래보다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알고 보니 저와 동갑이었고 현재는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내성적이었던지라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는데 주 5일 반을 끊게 되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알려주고 싶었고 하나 더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마음이 더 가고 있었던 거겠죠? 그분도 마음은 같았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밥 한 번 먹자고 메시지를 보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남들보다 빠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깊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만큼 더욱 깊게 사랑하고 마음에 쓰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늦바람이 무섭다는 건가 봐요. 행복한 연인 사이가 된 저희는 서로 깊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커왔고 그만큼 상처도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겪은 것도 많은 편인 것 같아. 운동회 때마다 나는 도시락을 어떻게 싸가야 하나 고민했고 다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하나 고민했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외웠다고 핑계를 대곤 했어. 다른 아이들이 그 나이 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난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왔어. 혼자 그래서 생각도 많은 편이고 상처를 받을까봐 지레 겁먹는 편이기도 해.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는데 되게 부끄럽다. 그랬구나. 혼자 많은 일들을 겪었겠다. 고생 많았네. 그래도 이렇게 능력으로 인정받고 정말 기특해.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나도 비밀 아닌 비밀을 가지고 있어. 응? 뭔데? 우리 집은 저번에 말했듯이 아들만 둘이고 난 막내고.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장남장남 하셨었어. 난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말이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다면 다행이게 구박까지 하셨으니까 문제였지. 편애했다는 말씀이신 거지? 응.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한 것 같아. 졸업식 날이 겹치면 무조건 형한테 가셨고 나는 혼자였어.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지만 형처럼 유학이고 학원이고 아무것도 다녀본 게 없어. 아예 날 신경을 안 쓰셨거든. 이런 말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네. 그냥 내가 감내할 몫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너를 만나니 이렇게 나도 털어놓게 되네.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많이 힘들었겠다. 나에 비해서 고민이 아니라는 말이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각자 힘든 게 있는 거지. 말해줘서 고마워. 서로 잘 보듬어주면서 만나보자.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들어보니 부모님께 차별도 많이 받았고 심한 말도 때론 듣기도 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라고 하며 들어주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면서 화가 나기도 했죠.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라서 조용히 연애를 해왔고 저희는 어느새 3년차 커플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에게 정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따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새 저희는 30대에 이르렀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건 이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 남자만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을 거라고 생각도 했거든요.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남자친구는 이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먼저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님과 감정 교류가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또래와는 다르게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매사에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남자친구가 상처가 있다고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은지에게 말을 안 했던 게 있는데 내가 예전에 사랑을 했고 같이 살고 싶던 사람이 있었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줬으면 해. 근데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잘 안 됐어. 이유가 있어서 연이 안 이어진 거겠지만 난 우리 엄마 탓이 크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예단을 몇 억 해오라든지 그런 거. 말도 안 되지? 그 이후로 엄마랑 대판 싸워서 몇 년째 그냥 대면대면하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도 정말 고생 많았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잘 품어줄게. 그래도 결혼하려면 부모님을 만나봐야 하는 건 맞는 거니까
날 잡고 얼른 만나 뵙자. 남자친구는 사실 파혼한 경험이 있었고 이유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예단 요구 때문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요새 예단은 다 생략하는 시대에 예단을 몇 억을 해오라니요. 제가 아무리 모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단에 쓸 돈은 저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단면적으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만 서로 골이 굉장히 깊어 보였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만나 뵙는 자리를 만들었고 식당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린다면서 저는 과일 선물도 준비를 한 상태였어요. 남자친구가 신신당부를 했는지 어머님 아버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밝게 행동했어요. 괜히 남자친구를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지는 내가 듣기로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많이 고생했겠구나. 아, 네.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왔어요. 이런 저를 남자친구는 사랑해줬고 고마울 뿐이죠. 어머님 아버님께도 감사해요. 정말 그런 거였구나. 정석으로 결혼식을 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정석으로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그냥 그대로 결혼식은 진행하면 되는걸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단이니 혼수니 이런 단계를 꼼꼼히 밟긴 힘들겠다고 말하는 거란다. 이건 뭐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몫이고 사실 주변에 그렇게 커온 친구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만 그래도 잘 컸으니 기특하네. 저를 위로하는 듯 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아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전 여자친구처럼 예단을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없어서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셨고 그게 아쉽다는 말씀이셨겠죠? 살짝 듣기 불편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애를 썼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머님은 겉으로 말씀을 하신 것뿐이라고요. 남자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불편해 보였고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굳이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렸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이었기에 제 부모로 모시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날은 딱히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버는지는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고 프리랜서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텅텅 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은지야 뭐하니? 오늘 내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내가 좀 힘드네. 택시비도 올라서 아깝기도 하고 혹시 시간 나면 좀 와줄래? 라며 입을 떼셨고 그 뒤로는 사소한 것들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어요. 가끔은 장도 봐야 한다며 저를 부르시기도 했죠. 그때 저는 알아챘어야 했나 봐요. 다만 저는 여태까지 부모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서로 돕고 사는지 잘 모르기도 했고 부모님이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도 몰랐기에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쁠 때에도 최대한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걸 어머님은 아시기나 할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어머님은 저를 이용하시기 시작했고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다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제 생계에도 무리가 가기 시작하니 어머님이 원하던 것을 다 해드리기엔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황당한 제안을 해오시더라고요. 상처 주는 말씀과 함께요. 은지야,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네? 저희 다 신혼집도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합치자고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아니지. 그냥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너도 외롭지도 않고.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민석이가 그렇게 하자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워낙 저희 둘이 독립적이기도 하고요. 예, 너 부모 없이